이번 편에서는 목조주택의 시공 과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OSB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을 잘 모르시는 타 시공 방식으로 건축을 하시는 일부 업자분들께서 OSB는 B급이니 OSB는 쓰레기 폐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OSB는 손가락 2개 정도 크기의 나무 입자를 방수성 수지와 함께 압착시켜서 만든 인공 판재로서 강도와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제품입니다. 따라서 목재 쓰레기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조 합판의 성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제품인 것이죠. 목조주택에서 스터드가 수직 하중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OSB는 스터드에 부착이 되어 가로로 작용하는 일정한 횡력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터드와 OSB의 조합으로 내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단 APA라고 적힌 OSB만이 목조주택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요. APA는 아메리카 플라이우드 어소시에이션의 약자로서 미국 합판협회 인증을 받은 품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수종의 나무로 OSB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OSB는 침엽수 계열의 나무가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OSB 제조에 사용되어지는 대표 수종으로는 사시나무, 남부산 황소나무, 투우림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하나의 수종만 사용하지 않고 혼합하여 제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OSB는 목구조를 지탱해주는데 필수적인 자재인 것이죠. 요즘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재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요즘 목조주택 자재의 가격이 2-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 경우에도 2년 전과 비교를 해본다면 40평 기준 평당 약 350만원대로 가능했던 건축비가 가장 최근에는 430만원대까지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 금액도 저희는 건축주분의 직영공사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실비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고요. 요즘 아무리 저가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500만원 들어간다고 주위 타 업자분들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OSB 대신에 내수합판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자재를 다루고 있는 저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내수합판을 잘랐을 때 일부분 단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량인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고요. 이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합판을 자르다 보면 일부분은 접착이 안 되어서 이 사이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목조주택 구조 합판은 일정한 횡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내수합판은 중국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요. 국내 유명 합판 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수합판으로 대체했을 때 구조상 전혀 문제가 안 될까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목조주택의 외부 구조재로 사용되어지는 합판은 반드시 APA 인증이 붙은 OSB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한 20년 전쯤 한 개인 회사에서 건축 소장으로 일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국내 유명 인테리어 업체의 사장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건축가가 있는 그 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을 가끔 뵌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내벽에도 OSB를 치고 석고로 마감을 하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OSB가 하나의 불길이 돼주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스터드 구조에 더 고민을 해. 라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목조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요즘은 제가 20년 전에 생각한 것과 같이 내벽에 OSB를 시공하고 석고 마감을 하는 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목조주택은 스터드 정렬과 보강을 통해 완벽한 구조를 이루어 주고 그 구조를 외벽의 OSB가 잡아준다면 굳이 내벽까지 OSB를 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 내벽은 반드시 석고 토피 마감, 그러니까 석고를 2겹으로 겹쳐서 시공 마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액자나 TV, 에어컨 등은 어디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주와 시공자는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기구들이 걸릴 자리에 미리 보강을 해 놓으면 되는 것이죠. 또한 작은 액자나 소품 등은
요즘 석고항카가 너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공이 가능한 것이고요. 한 가지 현장에서의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장마철에 석고 시공을 하다 보면 석고보드가 낭창거려서 천장의 경우 혼자 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석고보드가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또다시 날이 개이면 석고보드가 다시 복구가 되고요. 이것은 석고보드 자체가 조금이나마 제습과 가습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것인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결론을 짓는다면 목조주택 내부 마감은 골조 구조가 완벽하다는 전제 하에 내화 구조를 생각했을 때 석고 투피 마감을 추천드립니다. 창호 시공 후 내벽에서는 창호와 내벽 사이에 좁은 틈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내부 단열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요. 많은 현장에서 이 틈을 폼으로만 채워주고 마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폼건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바깥쪽에서 폼을 쓰고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틈새 단열은 스피드 스퀘어나 얇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찢어서 채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제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틈 사이의 단열재 시공 전에 1층 창호 상부 쪽으로 고여있는 물을 제거한 후에 시공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방통 시공 후에 단열재 시공을 하기 때문에 1층 창호의 상부 쪽으로 물이 고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호 주변 단열은 폼으로 시공할 것이 아니라 상부 물기 제거 후에 반드시 단열재를 채워서 시공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조주택 현장이 골조팀 따로 내부 인테리어 팀 따로 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계단 구조는 골조팀에서 시공을 하고 계단 마감은 내장공사팀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골조팀에서는 일반적으로 OSB나 TNG를 사용해서 기초 계단을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OSB나 TNG로 기초 계단을 놓게 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방통 시공이나 화장실 타일 시공 등에서 발생하는 물기에 의해서 이 OSB나 TNG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되어지고요. 또한 사이사이에 콘크리트가 끼어서 굳어지는 현상도 생기는데요. 이것은 실리콘이나 고체형 레진을 사용하여 계단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계단 마감이 끝난 후에 계단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매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그덕 소리가 난다면 이것만큼 거슬리는 것도 없는데요. 저희는 모든 과정을 직접 시공을 하고 있고 계단 마감은 제 전담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반드시 골조 시공팀에게 계단 기초는 15mm 내수 합판을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층 방통 시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 놓아야 할 시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방통에 의해 생성될 콘크리트 층과 2층 벽체를 이루는 스터드부 사이의 재료 분리 시공입니다.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외력에 의한 진동이 벽체 스터드부의 목재에 직접 전달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인데요. 층간소음 감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2층 TNG 시공 후에 바닥에 시트지 시공을 하고 벽체를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습기에 의해 TNG가 손상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목재끼리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어 층간소음 방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한데요. 반드시 방통 시공을 하기 전에 벽체의 목재부에 콘크리트에서의 직접적인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재료 분리 시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몇 년 만에 한 건축학회에 계신 형님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예전에 가까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자료를 들이밀면서 그렇게 따져대더니 이제는 공부는 안 하나 보다 하시면서 가변형 투수 방습지에 대해 찾아봐 하시고는 안부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다시 제가 전화 드려서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안부 인사를 나눴는데요. 사실 가변형 투수 방습지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고가이다 보니 직영 대행공사를 주로 하는 저희에게는 비용적으로 건축주분께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잘 알아보지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기억에서 잊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변형 투수 방습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습기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단열재 내부의 습도가 80%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습 성능이 낮아지고 투습 성능이 높아져서 습기의 증발이 쉬워야 하고요. 반대로 겨울철에는 습도가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방습 성능이 높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의 건축물 물리적 특성 때문에 가변형 투습 방습지가 필요한 것인데요. 다시 말해 겨울에는 결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방습 성능이 높아져야 하고, 여름에는 반대로 투습 성능이 월등히 높아져서 증발을 통해 구조체 내의 습기를 낮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기업 이윤이나 업자 마진과 같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직영 대행 방식으로 실비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예전에 저희에게 건축을 하신 분들의 소개에 의해서만 목조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다 보니 최상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최대한 정밀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지었던 목조주택의 경우 기초부터 최종 마감까지 대략 평당 43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네요. 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350만원대의 건축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소개에 의해 신축하시는 분들께는 가격을 말씀드리기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 가변형 투습 방습지를 시공을 한다면 40평대 기준 평당 10만원 정도는 더 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비용이 조금 더 드는 한이 있어도 앞으로의 건축에 있어서는 건축주분을 설득해서라도 이 가변형 투습 방습지 시공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